예,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아직 우리 총칙 안 끝났죠? 이번 시간에는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관이 뭐냐라고 하는 거, 요 개념부터 한번 정리합니다. 부관이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에 이게 부가 뭐죠? 부가한다, 덧붙이는 약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덧붙이는 약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계약의 내용이다. 계약의 내용에 뭔가를 덧붙이겠다. 그런 의미로 만들어내는 걸 부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에 와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어떤 법률행위가 있는데 이 법률행위는 성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성립한 채로 그대로 놔두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특별한 내용도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성립과 동시에 그 법률행위의 효과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는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거나 효력이 발생하거나 효력이 소멸한다. 발생시킨다. 보통 이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법률 행위를 하죠. 뭐 효력 발생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럼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느냐? 예, 그렇죠.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취소, 해제, 뭐 무효주장 이런 것들은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놔두면 지금 당장 법률행위 효력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말고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라고 하는 어떤 사실을 여기다가 하나 정해놓는 거죠. 사실을 정해놓고 하나 더 추가해서 쓴 겁니다. 정해놓고 지금 말고 나중에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거죠.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오늘이 12월 1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면 12월 1일 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입주는 1월 1일 날 입주하겠다라고 계약서에 덧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없었으면 12월 1일부터 임대차가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요걸 덧붙여 놓고 나니까 임대차의 시작일은 1월 1일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부관이라고 하는데 이 부관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하나는 조건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기한이라고 합니다.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건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거고요.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올 가능성도 있고 안 올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온다 이렇게는 또 얘기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조건이라고 하고, 자, 비가 오면 또는 크리스마스 날 뭔가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럼 크리스마스는 반드시 도래하는 날이죠. 뭐 이런 것들이 기한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요. 기한을 정했겠죠.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쓰겠다라고 하면 이걸 시기, 이걸 종기, 이걸 기한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의 연속을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걸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칠판에 보시면요.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하는 건, 자,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 시기를 법률행위 당시가 아닌, 여기서 법률행위 당시는 12월 1일이었잖아요. 당시가 아닌 일정한 장래에 어떤 사실이 발생한 때로 정하는 것을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하고, 조건 기한이 있다.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 기한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를 기한부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건의 개념은 장래 도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이고 기한의 개념은 장래 도래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조건, 기한 두 가지가 있다.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와 기한부 법률행위, 즉 조건부 법률행위, 기한부 법률행위 한번 나눠서 봐야 되는데, 자, 조건에 여러 가지 유형의 조건이 있어요. 뭐 수의 조건이다, 비수의 조건이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게 정지 조건 아니면 해제 조건이죠. 그래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다라고 하는 건 성립은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립은 했는데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성립해서 효력이 잘 발생하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걸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그때부터라고 얘기하니까 이 조건 성취의 효력은 비소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거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했다. 이 얘기입니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했죠. 그래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소급표를 정한다. 그래도 여기는 항상 들어가는 말이 뭡니까?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 민법의 바이블 같이 우리 인식하셔야 됩니다. 어떤 법률행위에 소급표가 없는데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했다. 그러면 그 소급표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항상 쫓아다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조건, 그다음에 기한 이렇게 봤고요.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 의제다라고 하는데 이 조건부 권리도 일종의 권리예요. 권리인데 자,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익을 보는 자도 있을 테고 조건이 성취가 되면 불이익을 받는 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자, 이익자와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당할 자, 불이익자 이렇게 나누는데 얘네들은요. 조건 성취로 이익을 보는 자는 조급한 마음에 반칙을 쓸 거예요.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상대방은 또 반칙을 쓸 겁니다. 우리 민법에서 반칙 쓰는 걸 신의 성실을 위반했다 또는 신의 칙을 위반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조건 성취로 이익을 볼 자가 신의 칙을 위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켰다. 반칙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당할 자가 신의 칙을 위반해서 반칙을 써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그러면 상대방은 바보가 아니니까 상대방도 뭔가 강력하게 저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상대방은 이 경우에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네가 방해를 했으니까 내가 조건을 성취하지 못했지라고 해서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성취, 성취 등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요겁니다. 그래서 조건의 성취 및 불성취 의제가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사자가 이쪽이네요. 신의 칙에 반해서 조건 성취 방해한 때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방해했을 때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방해 행위가 성취될까 봐 미리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미리 방해 행위를 했으면 방해한 시점이 아니라 나중에 성취되는 조건을 미리 방해했다. 그럼 방해한 당시에 조건 성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 행위가 없었다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서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이런 정도입니다. 그 이제 다음 페이지 나오겠죠.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자가 여기 이익자 얘기하는 거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요거는 그냥 즉시 너 반칙 썼으니까 조건은 성취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가장 조건이죠. 가장 조건은 이제 가짜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고 있는 이 행위는 우리는 불법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법률 행위에 부과된 조건이 불법적인 것인 경우에 이때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효가 된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붙어 있는 조건만 무효란 얘기입니다. 이 조건이 무효인데 이 조건이 불법인데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전체가 무효가 된다. 법률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닌데 조건이 불법적인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조건이 법률 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 이게 이미 성취했다라고 하는 건 이건 기성 조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하고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유효로 하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로 하겠다. 그리고 요거 앞머리만 따가지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 해, 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지금 불능 상태에 빠졌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무효를 먼저 얘기했으니까 여기도 무효를 먼저 얘기할게요. 그래서 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기해무, 불정무, 기성조건의 개념은 이렇게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성취한 조건을 기성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고 밑에도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기해무, 불정무, 기해무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고요. 반대 조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니까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인 경우에 이때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가 돼야 되는 거고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인 행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법률행위 봤고요. 자, 기한부 법률행위. 기한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를 기한부 법률행위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기한은 시작되는 기한과 끝나는 기한이다라고 해서 시기, 종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 하면서 자, 시기를 붙였다 또는 종기를 붙였다 이럴 수 있잖아요.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가 소멸하는 거죠. 자, 이때부터 발생하고 이때부터 소멸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비소급은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당사자 합의로도 소급표를 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걸 절대적 비소급이다. 우리 조건이나 기한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행위 하면서 당사자가 필요에 의해서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나 기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전부 임의 규정인데요. 임의 규정인데 당사자 합의로 정했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에요. 이 중에서 강행 규정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한 도래의 효과는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기한도 확정 기한이 있고 불확정 기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정 기한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서 봤듯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렇게 하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러니까 12월 25일이 되면 네 생일이 되면 이런 거는 확정 기한이에요. 시기도 종기도 다 확정 기한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불확정 기한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면 되는 거고 종기도 마찬가지야. 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 다 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가 소멸한다. 그때부터 소멸하고 그때부터 발생한다. 요거만 강행 규정으로 하고 어떤 걸로 정할 건지 이런 건 다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름대로 조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부관, 즉 조건, 기한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 다 임의 규정인데 요거 하나만 강행 규정으로 해서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종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지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본 수업에 가면은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갖는 이익을 기한이익이다라고 해서 기한이익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조건 기한이었다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총칙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지을 겁니다. 자, 보시면 처음에 이제 우리 파워포인트하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파워포인트, 그다음에 이번에는 좀 노란색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나와서 좀 혼란스러우실지 모르시겠는데 좀 더 좋은 화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색채가 조금씩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이제 뭐냐? 물건이죠. 물건. 자, 물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물건이라고 하는 건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물건이다라고 하는데 권리의 주체인 인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지배권을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배권을 물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배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권리 주체인 인이 사람이라든지 법인 다 마찬가지겠죠. 이 인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또 직접적으로 지배합니다.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겠다. 이익을 독점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의 지배권을 우리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권이라고 하는 건 권리의 주체인 인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직접적인 지배를 얘기한다. 이렇게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지배하는 동안 그 누구도 가참견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대세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누구라도 침해하게 되면 불법 행위를 구성하게 되면은 절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세권이다, 절대권이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요. 그럼 물권의 객체는 어떤 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물권의 객체는 여기서부터 봤듯이 대표적인 게 뭘까요? 물건이겠죠.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현존하는 특정 독립된 물건이다. 그래서 물건만이 물건의 객체로서 물건, 그래 물건을 얘기합니다. 물건의 객체로서 물건은 현존, 특정 또는 독립된 물건이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독, 특, 현 물건만이 물건의 객체가 된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물건의 객체는 이렇게 물건으로 시작을 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물건의 객체가 다양화되면서 일정한 권리도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시험과 관련된 권리 중에서 물건의 객체가 되는 권리는 전세권과 지상권이죠. 전세권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전세권 설정할 당시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금전적 가치가 큰 것이다라고 해서 요것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건 존속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존속기간이 길다 보니까 요것도 소유권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이 있다라고 봐서 그 존속기간을 길게 해서 담보권, 즉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전세권과 지상권 얘네들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인데 이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 질권은 그냥 무시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질권도 채권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맞아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험에는 여기까지만 나오니까 전세권이나 지상권 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앞에서 봤듯이 물권은 대세권이면서 절대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세권이면서 절대권인 물권은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고 누구든지 침해하게 되면 불법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권이라고 하는 건 법으로 정한 것들만 물권으로 인정해야지 그 물권의 범위를 당사자가 임의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의 의함이 아니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여기서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얘기는 종류도 임의로 창설할 수 없고 내용도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물권의 종류는 우리 처음에 할 때 물권은 이렇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그리고 점유권 이렇게 해서 이게 소유권이고 소유권의 일부 권능 등인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렇게 나눠 놓거든요. 용익물권, 담보물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합치면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물권이다. 요거는 우리 민법에 정해진 물권이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에 의해서 정해진 물권이 3개가 있죠. 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만 우리 시험범위에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줄일게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다. 이 분묘라고 하는 건 묘지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이다 라고 하는 것과 동산의 양도담보도 있는데 동산의 양도담보다라고 하는 거 양도담보권 일종의 담보권이거든요. 동산의 양도담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동산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 종류도 소지전지 저질 유점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다음에 분묘기지권 종류도 임의로 창설할 수 없어요. 당사자 합의로 새로운 물건 우리끼리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거 물건으로 해 주시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에 대한 배타적이고 직접적인 지배권으로서 사용, 수익, 처분권 등이고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은 소유권의 일부 권능인 용익권이고 저당권, 질권, 유치권은 담보권, 처분권이다.
점유권은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일 뿐 구체적인 권리는 아니다. 사실상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 준 것뿐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고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종류도 내용도 임의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린 물권 법정주의다. 관습법상도 이거 관습법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민법상 물권 여기 다시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죠. 우리 칠판에 써낸 것처럼 이렇게 점유권이 있고 그다음에 소유권,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 처분권이다. 이게 앞에서 봤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 있고 담보권,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 질권, 유치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관습법상 물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 동생의 양도담보권 이거는 우리 시험범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설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물권이라고 하는 건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절대권이고 대세권이죠. 대세권이다 보니까 물권을 가진 자가 그 물권을 침해당하거나 방해당할 때는 그 침해 또는 방해하고 있는 자에게 침해 또는 방해 행위를 그만해 주시오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거를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자,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물건이 있는데 물권자가 아닌 자가 물건을 지배하거나 물권자의 배타적 지배를 방해 또는 침해하는 경우에 물건의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청구권이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뭐 금방 암기가 되죠. 그런데 누가 행사해야 되느냐? 누가 청구권자가 누구냐? 현재 물권자만이 청구권자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냐? 즉 누가 누구에게 행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상대방이 누가 되느냐? 상대방은 물건에 대한 현재 침해자 또는 방해자, 현재 침해 또는 방해자 및 그러한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 염려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침해나 방해 상태를 자기 지배하에 두고 있는 자 또는 두려고 하는 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이런 용어로도 또 바꿔서 나오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물권적 청구권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고 본 수업 때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종류는 물권적 반환 청구권. 자, 내 물건을 누가 가져갔습니다. 야, 내 물건 돌려놔, 내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 그다음에 누군가가 내 땅 위에다가 차를 세워놨다. 그럼 내 땅, 내 차 내가 사용해야 되니까 내 차례입니다. 내 땅 내가 사용해야 되니까 차 치워라. 방해 제거 청구권. 누군가가 차를 대려고 하면 차 대지 마시오. 조금 이따 우리 차 들어오니까 나가주세요. 내 땅입니다. 그래서 방해 예방 청구권. 그런데 방해 예방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방해하려고 그러면 방해 예방 청구나 또는 여기서 또는 요거 갖고도 가끔 나오죠. 손해배상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게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은요, 우리 민법의 점유권과 소유권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원래 물권은 본권은 소유권이고 점유권 요 두 가지만 있고 나머지 제한물권은 소유권에서 파생돼서 나온 권리들이죠. 그래서 각각 규정하고 나머지 제한물권에 관해서는 소유권의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을 한다. 그러니까 점유를 직접 하지 않는 저당권이나 지역권 같은 경우는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점유를 직접 하지 않는 이런 저당권, 지역권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유치권 같은 경우는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라고 해야 정확한 용어입니다.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 청구권. 여기서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 청구권은 뭡니까? 반환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 유치권은 결연관계 있는 채권 가진 자가 지금 유치권 설명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어떤 채권 가진 자가 즉 자동차를 정비하신 정비공께서 그 자동차 정비비 받을 때까지 정비 수리비 받을 때까지 그 자동차 인도 거절하고 계속해서 점유하는 권리를 우리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자는요. 유치를 하고 있다가 점유를 뺏기면 유치권 자체가 바로 소멸하는 거예요. 유치권 자체에 대해서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힘써서 가져가려고 그러면 가져가지 말라고 방어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겠지만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정도가 이제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이게 이제 물권의 변동인데 이 물권의 변동은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